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4 Guideline for Perioperative Cardiovascular Management for Non-Cardiac Surgery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요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Non-Cardiac Surgery를 받을 때 주술기 관리에 대한 최신 권고사항들을 함께 리뷰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재미없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마취과 의사들이 수술 시간 동안 환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심혈관계 문제들을 책임질 유일한 의사라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We are the gatekeepers of patient safety in the operating room, so let's get into it.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내용들을 한번 쭉 훑어볼까요? 먼저 모든 평가의 기본 뼈대가 되는 단계적 접근법, 스텝와이즈 어세스먼트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엔 관상동맥 질환이나 신부전 같은 아주 중요한 동반질환 관리에 대한 최신 지견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취과 의사들에게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인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과 CID 환자 관리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파고들 예정입니다. And finally, we'll distill everything down to the most critical take-home messages you can use tomorrow.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이번 2024년 가이드라인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비심장 수술 전 심장평가의 시작점이자 가장 근본적인 프레임워크인 단계적 접근법. This is the foundational algorithm for everything we do, so let's make sure we understand it inside and out. 네, 바로 이 그림입니다. 피겨 1. 이게 바로 이번 가이드라인 전체를 꿰뚫는 핵심적인 의사결정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뜻 보기에는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인지, 환자의 심장 상태가 지금 당장 불안정한지, 그리고 수술과 환자 자체의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차례대로 평가하면서 따라가게끔 설계되어 있죠. Okay, let's dive into this flowchart. It's our main guide for every single pre-operative evaluation. 자, 그럼 이 알고리즘의 핵심 질문들을 하나씩 뜯어볼게요. 첫 번째 질문, 이거 응급수술인가? 만약 그렇다면 더 이상 평가하고 있을 시간이 없죠. 바로 수술방으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환자에게 액티브 카디아 컨디션이 있는가? 예를 들어 ACS나 Decompensated Heart Failure 같은 급성 심장 상태라면 당연히 수술을 미루고 심장 문제부터 안정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These first two steps are critical triage questions that filter out the most urgent cases. 이 두 가지 관문을 통과하면, 즉 응급이 아니고 급성 심장 문제가 없다면 그 다음부터는 수술 자체의 위험도와 환자의 임상적 위험도를 계산하고 기능적 능력을 평가한 뒤에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과연 추가적인 검사가 환자의 예후를 바꿀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좋아요. 그럼 알고리즘에서 말하는 상승된 위험도, 즉 Elevated Risk는 대체 어떻게 정의할까요? 가이드라인은 아주 명확한 기준선을 제시합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RCRI, Revised Cardiac Risk Index의 경우 이전에는 위험인자가 2개 이상일 때를 의미했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준이 더 엄격해졌어요. 딱 하나만 있어도 Elevated Risk로 봅니다. NSQIP 같은 다른 검증된 계산기를 사용할 때는 MACE, 즉 Major Adverse Cardiac Event 발생 위험이 1%를 초과할 경우 Elevated Risk로 간주합니다. This 1% threshold is a very important and practical cutoff for us to remember. 하지만 계산된 점수만으로 환자의 모든 위험을 평가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임상적 위험 증폭 인자, 즉 Clinical Risk Modifiers라는 개념을 아주 강조합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중증 판막 질환이나 폐고혈압, 최근 뇌졸중 병력 같은 것들 말이죠.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게 바로 frailty, 허약함인데요. These modifiers can significantly elevate a patient's actual risk, even if their calculated score is low. 예를 들어 RCRI 점수는 0점이지만 임상적으로 굉장히 허약한 환자는 수술적 스트레스를 견뎌낼 생리적 예비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항목들이 있다면 점수가 낮다고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되겠죠? Functional capacity.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수술 후 심혈관 합병증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하고 독립적인 인자 중 하나니까요. 우리가 환자에게 간단하게 혹시 계단 2층 정도 쉬지 않고 오르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묻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이게 대략 4MET 정도 되거든요. 좀 더 객관적으로는 DASI, Duke Activity Status Index 스코어가 34점 미만이거나 4MET 미만일 때 기능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이건 MAC 위험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So, never underestimate the power of asking, can you climb 2 flights of stairs? It's simple. but incredibly predictive.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이 수술 전 바이오마커 측정의 역할 강화입니다. 엘리베이티드 리스크 환자에게서 BMP나 엔티프로 BMP, 그리고 하이 센시티비티 트로포닌을 측정하는 것이 클래스 2A, 즉 합리적인 권고사항으로 격상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역치를 보세요. 엔티프로 BMP가 300 이상, BMP가 92 이상, 또는 트로포닌이 99% 이상으로 상승해 있다면 이건 명백한 심근 스트레스나 손상을 시사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These biomarkers provide an objective measure of cardiovascular stress beyond what we can gather from history alone. 자, 이제 알고리즘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추가 검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 A 골든 룰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이 검사 결과가 과연 우리의 수술 계획이나 주술기 매니지먼트를 바꿀 것인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때만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능이 떨어진 고위험 환자에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수술 전에 스텐트를 넣을지 아니면 그냥 약물 치료를 강화하면서 수술을 진행할지 결정할 수 있다면 그 검사는 의미가 있겠죠? But routine testing for the sake of testing is not recommended. 검사를 위한 검사는 지양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1부에서 전반적인 평가의 틀을 잡았다면 이제 2부에서는 구체적인 동반 질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상동맥 질환부터 고혈압, 신부전, 판막 질환까지 우리 마취과 의사들이 매일 수술실에서 마주하는 질환들에 대한 최신 권고 사항들을 하나씩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Let's shift our focus to managing specific cardiovascular comorbidities with the new guidelines perspective. 자, 관상동맥 질환인데요. 여기서 진짜 practice changing이라고 할 만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표 맨 아래에 있습니다. 바로 Class 3 No Benefit, 즉 안정적인 관상동맥 질환 환자인데 left main disease가 아니라면 비심장 수술 전에 예방적으로 스텐트를 넣거나 CABG를 하는 것은 이득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술 자체의 위험이나 스텐트 시술 후에 항열소 판재를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 등을 고려했을 때 시술의 위험이 이득을 상회하기 때문이죠. This is a huge recommendation based on strong evidence, so we should not be recommending prophylactic revascularization for stable patients. 물론 ACS 환자나 혈액학적으로 유의한 left main 협착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다음은 고혈압입니다. 환자가 평소에 복용하던 항고혈압제,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약제는 수술 당일 아침에도 그냥 드시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수축기 혈압이 180, 이완기 혈압이 110을 초과하는 심한 고혈압의 경우에는 수술을 연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The goal is to avoid starting from a dangerously high baseline. 일단 수술실에 들어오면 수술 중에는 MAP, 즉 평균 동맥압을 60에서 65mm/Hg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 이게 이번에 클래스 1으로 공고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부전 환자 관리의 핵심은 GDMT, 즉 Guideline Directed Medical Therapy를 수술 기간 동안에도 중단 없이 유지하는 겁니다. 베타 차단제나 AC inhibitor, 같이 환자의 생명줄과도 같은 약들이죠. 이걸 절대 끊으면 안 됩니다. 이 약물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잘 조절되고 있는 compensated state이라면 대부분의 정규 수술은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The goal is to ensure the patient is at their optimal, carefully balanced baseline before heading to the OR. 자, 이제 HCM, 비후성 심근병증입니다. 이 질환은 정말 까다롭죠. 핵심은 Dynamic LVOT Obstruction, 즉 좌심실 유출로 폐색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모든 요인을 피하는 겁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프리로드 감소, 애프터로드 감소, 그리고 심근 수축력 증가. 이 세 가지가 HCM 환자 마취에서 피해야 할 3 cardinal sins입니다. 혈압이 떨어지면 에피네프린 같은 아이노트로프보다는 페니레프린 같은 퓨르 베소프레서를 사용해서 애프터로드를 올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제 심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심실의 문제, 바로 폐고혈압입니다. 특히 중증 폐고혈압은 주술기 급성 우심실 부전으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은 초고위험군입니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따라서 환자가 복용 중인 폐고혈압 표적 치료제는 반드시 유지해야 하고요. 중증 환자가 고위험 수술을 받는다면 폐고혈압 전문센터에서 동맥관이나 중심정맥관 같은 침습적 모니터링 하에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Managing these patients requires a specialized team and advanced monitoring. This is not a condition to be taken lightly. 성인 선천성 심장질환 환자들도 점점 더 많이 마주하게 되죠. 이 환자들은 해부학적 구조와 승리가 너무나 다양해서 원 사이즈 피츠 올 접근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수술 전에
심장내과 전문의와 자세한 플랜을 짜야 합니다. A multidisciplinary team approach is absolutely essential for ACHD patients. 수술 중에는 저체온, 고탄산 혈증, 대사성 산증 같이 폐혈관 저항을 증가시켜서 션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요인들을 철저하게 피해야 합니다. LV베드 환자는 가이드라인이 아주 강력하게 클래스 1으로 권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LV베드를 가진 환자에서 정규 비심장 수술의 적절한 시기와 주술기 고려 사항에 대해 LV베드 케어팀과 협력하는 것이 권고된다. 이건 제안이 아닙니다. This is not a suggestion. It's a standard of care. 마취과 의사가 단독으로 관리 계획을 세워서는 절대 안 되고 펌프 속도 조절이나 항응고 요법 등 모든 것을 LV베드 팀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판막 질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증 승모판 협착증, Severe MS는 프리로드 디펜던트하고 레이트 디펜던트한 아주 까다로운 상태죠. 특히 타키카디아는 제한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아예 비심장 수술 전에 판막 중재수를 먼저 할지 평가하라고 클래스 1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The decision point is intervention versus medical management, and that decision should be made before coming to the OR. 만약 시술이 불가능하다면 침습적 모니터링 하에 베타 차단제 등으로 심박수를 철저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협착증과는 반대로 만성 역류증은 발륨 오버로드의 문제입니다. 수년에 걸쳐 심장이 적응해온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핵심은 증상과 좌심실 기능입니다. 증상이 없고 LVEF 같은 좌심실 기능이 잘 보존된 중증 AR 또는 MR 환자라면 대부분의 정규 비심장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클래스 2A로 권고합니다. This recommendation, of course, relies on having recent data, which is why a preoperative echocardiogram to confirm the severity and LV function is recommended. 마지막으로 부정맥입니다. 가장 흔한 심방세동 AF죠. 수술 전에 RVR 상태라면 웨이트 컨트롤을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수술 후에 새로 생기는 뉴 온셋 AF예요. 이걸 그냥 넘기면 안 되고 반드시 CH2DS2 VASC 스코어로 뇌졸중 위험도를 평가해서 항응고제를 쓸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Post-operative AF is common and requires diligent risk stratification to prevent long-term complications. 자,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 마취과 의사들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죠. 바로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 Severe Aortic Stenosis입니다. 이 환자들은 Fixed Cardiac Output 상태로 조금의 혈각학적 변화에도 극심한 불안정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은 이 고위험군을 위해 별도의 상세한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Now, a deep dive into one of our highest risk populations. 알고리즘을 보기 전에 시비어의 정의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이 숫자 3개는 그냥 외우셔야 합니다. 심초음파 기준으로 판막 면적 ABA가 1.0제곱센티미터 미만, 평균 압력차 민 그레디언트가 40 mHg 이상, 그리고 최고 혈류 속도 Vmax가 초속 4.0m 이상. 이 기준을 알아야 알고리즘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These are the hard numbers we need to know to classify the disease severity accurately. 이것이 바로 Severe AS 환자를 위한 관리 알고리즘 Figure 2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갈림길은 증상의 유무예요. symptomatic이냐, asymptomatic이냐에 따라서 길이 완전히 갈립니다. 증상이 있다면 매우 공격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증상이 없는 환자 중에서도 LVEF가 50% 미만으로 저하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정된 수술이 고위험인지 저위험인지에 따라 세부 전략이 나뉘게 됩니다. Let's walk through this. The algorithm branches based on symptoms, LVEF, and surgical risk. 알고리즘을 따라가다 보면 ABR, 즉 대동맥 판막 치환술을 먼저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TAB냐, SABI냐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보시는 것처럼 TAB는 덜 침습적이고 회복이 빠르지만 SABR은 더 내구성이 좋고 젊은 환자에게는 여전히 표준 치료법입니다. The choice between TIB and SABR is a complex decision made by a multidisciplinary heart team considering the patient's age, comorbidities, and the specific surgical needs. 자, 이 슬라이드는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5개짜리예요. 증상이 없는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가 저위험 비심장 수술을 받는 경우
수술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클래스 2A 권고사항입니다. This is a crucial, practice-changing takeaway. 모든 severe AS 환자의 수술을 무조건 미룰 필요는 없다는 것. 이것이 임상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파트, CIED입니다. 페이스메이커나 ICD 환자, 요즘 정말 많죠. 수술실에서의 전자기기 간섭, EMI 관리는 이제 우리 마취과 의사의 기본 소양이 됐습니다. This section is technically complex, but critically important for OR safety. 먼저 종류부터 간단히 짚어볼게요. 기본적으로 섬액을 위한 페이스메이커, 치명적인 빈맥을 막는 ICD, 그리고 심부전 치료를 위한 CRT 기능이 합쳐진 CRT-D가 가장 흔하죠. 요즘엔 선이 없는 리들리스 페이스메이커나 피하에 삽입하는 subcutaneous ICD도 많이 쓰입니다. Each device has a different function, a different mechanism, and requires a different management strategy. CIED 환자 수술 전에는 반드시 이 세이프티 체크리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디바이스의 종류와 모델, 왜 넣었는지, 자석 반응은 어떤지, 배터리는 충분한지 다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페이싱 디펜던시 여부입니다. We must have this information before the patient enters the operating room. There is no excuse. 수술실에서 이 정교한 디바이스의 가장 큰 위협이 뭘까요? What's the number one threat? 바로 EMI, 전자기 간섭입니다. 특히 전기 소작기에서 나오는 노이즈가 디바이스의 센싱 기능을 방해해서 페이싱을 멈추게 하거나 엉뚱한 전기 충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EMI can cause life-threatening pacing inhibition or painful inappropriate shocks. 자, 이 알고리즘을 보시죠. 제일 흔한 트랜스비너스 CIED 환자 관리법입니다. 첫 번째 질문, 수술 부위가 배꼽 위인가? EMI 리스크가 높다는 뜻이죠. 두 번째 질문, 환자가 페이서 디펜던트인가?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액션 플랜이 달라집니다. ICD 환자는 EMI 리스크가 있으면 무조건 테키테라피 기능을 꺼야 합니다. For any ICD patient with EMI risk, tachytherapies must be suspended to prevent inappropriate shocks. 리들리스 페이스메이커나 서브큐테니어스 ICD 같은 비경정맥 장치들은 또 관리법이 조금 다릅니다. 특히 SICD는 EMI 위험 구역이 서해부 위쪽으로 더 넓게 정의됩니다. 이 구역에서 수술한다면 반드시 ICD 기능을 꺼야 합니다. These newer devices have their own specific set of rules we need to be familiar with. We cannot assume they behave like traditional transvenous systems. 많은 선생님들이 자석 하나면 다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데 과연 그럴까요? The answer to that question is a definitive no. 자석이 만능이 아닌 이유. 첫째, 모든 디바이스가 자석에 똑같이 반응하지 않아요. 둘째, 배터리가 다 닳아가면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비만 환자나 엎드린 자세에서는 아예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요. A magnet is not a magic bullet. It's a tool with significant potentially dangerous limitations. 참고로 SICD 위에 자석을 올리면 알파에 맞춰 삐삐 하는 비품이 나는데 이걸 통해 기능이 정지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건 유용한 임상 팁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접근법 A New Standard of Care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전에 CIED 팀과 협의해서 공식적인 주술기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디바이스를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The single biggest shift in CIED management is moving away from the reactive magnet and hand approach to a proactive team-based reprogramming strategy. 자석에 의존하기보다 이게 새로운 표준 치료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오늘 너무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 당장 내일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메시지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These are the take-home messages that will directly impact your clinical practice. 첫째, 모든 환자 평가는 단계적 평가 알고리즘에서 시작한다. 둘째, 리스크 스코어와 함께 리스크 모디파이어와 바이오마커를 꼭 확인한다. 셋째, 안정적인 관상동맥 질환 환자에게 예방적 스텐트 시술은 이득이 없다. 넷째, 증상이 없는 중증 대동맥판막 협착증 환자는 저위험 수술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 And finally, and I cannot stress this enough, CIED 관리는 자석이 아니라 proactive reprogramming이 정답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 AHA/ACC 가이드라인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 손에 맡겨진 환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원칙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주할 복잡한 심혈관 환자 케이스에서 오늘 배운 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적용하여 환자의 안전을 한 단계 더 높이시겠습니까? Thank you for your attention.